자,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이게 합당을 할 것처럼 하더니 개원이 이제 코앞에 와 있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해. 지금 정운천이 기억들 하시겠지만 전라도에서 당선됐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죠. 그러다가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본인이 감으로써 국고보조금 5억을 더 땡겨오는 인물이고,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다가 지금 미래한국당의 유일한 재선 의원인 바로 그런 자예요. 근데 합당을 반대하고 나섰네. 쉽게 표현하면 이 당에서 지분이 큰 사람이라고요. 반대까지는 아닙니다. 딜레이하자? 조금 미적거리는 아니, 입장이죠. 뭐 반대죠. 사실상 명확한 반대죠. 네. 그게 반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정운천은 지금 여러 명의 당선자 중에 유일한 재선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원내대표 하거든요. 이 당이 유지되면. 그러면은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더욱더 좋은 거지만 대표 연설도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안 하더라도 19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원내대표는 대단한 권위를 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자기 손에 들어와 있는 꽃감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구랑 결부돼 있냐면은 정운천, 염동열 등 지금 미래한국당 내에 있는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대로 유지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운천을 제외하면 다 초선, 18명이 초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머니설로 속이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미통당 들어가 봐야 발언권 하나도 없고 너희들은 거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 당에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너희들 다 간사가 된다. 법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18명이 18개 상임위원회 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엄청난 권한을 가지거든요.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거의 정권을 간사들 3명이서 협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원유철은 의석 5석 있는 정당 대표도 모든 국가행사에서 예우를 받는데 19석이면 이거 완전 꽃길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합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선 구도까지도 지금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후보 단일화하고 막 그딴 짓 할까? 네, 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합당 안 하려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할 거라고 전망했던 사람으로서 이대로 아마 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세부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함으로써 절대 안 될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상임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미래 한국당을 고리로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이득을 얻으려는 일종의 주호영과 미래 한국당 쪽에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 느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정반대로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너희들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통합당도 약간 거기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석 중에 우리가 지금 12개 상임위를 가질 수 있는데 얘네를 하나 주면, 미래한국당을 하나 주면 우리가 11개로 줄어드는데 이미 김태년 대표가 선언을 했어요. 우리 12개 정도를 고수하겠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에 한 상임위 하나를 줄 의향이 없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원래는 그들이 한 석을 더 추가해서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은 실은 국회 부의장도 한 자리 줘야 되는 거거든요. 원내교섭단체 하나씩 우리가 의장을 가지면 부의장 한 개씩 줘야 되는데 거기서 배제된 것을 통합당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은 결국은 자기들 위성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지금 자기들은 위성이지만 우리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성이 아닌 것처럼 활동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좀 복잡하게 푸시는데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선언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그 압박일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일단 뭐 국고 보조금 문제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게 미래 한국당을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국회 개원에 있어가지고요. 뭔가 민주당을 조금 더 압박하니까 숫자가 합쳐지면 그래봐야 한 103석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단체가 있다는 거, 원내교섭단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협공이 가능한 상태를 최대한 즐겨보고 싶다. 그러니까 주호영의 이중 플레이라고 느껴지는 게.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이해찬 대표가 선제 경고 사격을 많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김태년이나 이해찬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새 당사자가 정당이 원 구성 협상을 합시다는데 야 너희 빠져 너희 들어오면 우리 안 해. 민주당은 지금 그럴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압박은 하긴 하지만 그걸 안 들어 쳐먹고 이것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쉽게 바라보면 이런 과정은 이런 거야. 이해찬 대표의 말이나 김태년 대표의 말이 뭐 어떤 절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럴까봐 그렇게 일종의 주장일 뿐인 거고 얘네들은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합치면 그냥 맥없이 우리가 103석 만들지는 않을 거야. 이를테면 딱 그거잖아요. 딱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건 한 석만 더하면 우리 원내교섭단체 되는데 이런 거리로 압박을 하는 건데 사실상 막상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 없는 거고. 푸나님과 저의 견해 차이는 뭐냐면 그 두 정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이 푸나님은 짬짬이로 보는 거고 일종의 주호영과 그 원유철의 그 밖에선 싸우지만 안으로는 커넥션이 있다. 그러니까 짬짬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렇게 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연계 플레이. 크게 압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쪽에서는 사실상 무소속 4명이 아니고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치면 교섭단체 만들어지는 거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간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주호영이 그 원내대표 당선된 뒤에 거죠. 실은 그 미래한국당 국회의원들 초선들이잖아요. 전화를 다 했다고 합니다. 합당하자고. 근데 그 중에 약 그 3분의 2 정도는 합당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고 6명인가는 합당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반응했대요. 그러니까 주호영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해서 가는 게 정치적으로 명분상 맞다. 그리고 만약에 미래한국당을 지금 밖에 살려두잖아요. 어떤 행위를 할지 모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얘네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지만 주호영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밖에서 오히려 얘네가 판을 키워서 세력을 키워서 통합당을 흔들어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전격적으로 홍준표가 만약에 가세합니다. 김태우가 가세합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세력을 더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당시 누가 빠져나갈까요? 통합당 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이 정치를 너무 유튜브식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그냥 위성 정당의 춤이잖아요. 정통성도 없고.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원이 다가오고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막상 합쳐놓으면 어떤 것도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질질 끌면서 분위기 봐서는 뭐 안철수네 국민의당이라도 합치면 원내교섭단체 되는데 그러면서 숫자는 다 합쳐봐야 103석밖에 안 되지만 원내교섭단체 2개가 만들어져서 민주당을 압박을 하면 훨씬 국회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지들의 내피셜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국민이 미래한국당이 정상적인 야당이라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선거 전에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그 자유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그 원구성 과정에서 흔들어댈 거다. 근데 얘네가 지금 그 예상하는 것보다 의석이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체적으로 20석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몇 석 이제 무소속이나 아니면 그 국민의당하고 합당하면은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찬 대표나 김태년 대표가 잘 그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치적 실체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저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사이의 관계에서는 안 합치고 싶은 심리가 큰 겁니다. 아까 정운천 그 주장처럼.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들 먹거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 안에. 사무총장 자리 얼마나 줬습니까? 그다음에 원내대표 자리 얼마나 줬습니까? 그다음에 원유철 대표. 완전 그 꽃보직이거든요. 네, 그 떡고물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26일 전당대회 이후에 통합한다.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아니 제가 다시 들으신 분이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게 있겠지. 무슨 어떤 특정한 이유만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갑은 주호영이에요. 그렇죠. 주호영이 푸시를 밖으로 할 때는 5.18 광주 가서도 뭐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그간 잘못했다 뭐 이런 식의 사과를 하지만 속마음이야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이 세월호를 교통사고로 그 단정을 짓습니까? 마찬가지로 밖으로 이야기할 때는 새로 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유일한 리더십이다 보니 뭐 합치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적극적으로 푸시를 안 하면서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됐다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주호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간 보는 거 있잖아요. 국민들 갖고 우롱하는 거. 약속한 것이 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처럼 대승적으로 그냥 뭐 재고 따지지 않고 그냥 합당해버리고. 근데 지킬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걸 이미 내 말이. 한성교가 보여줬기 때문에 한성교는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발톱을 한 달만 숨겼으면 독자 정당 대표가 될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런 마인드가 내가 싫어하는 마인드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성교나 원유철이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 조직, 그 분위기 내에서는 그냥 위성일 뿐이야. 독자적인 추진력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한성규가 개인적 욕심을 부렸다? 원유철이 욕심을 부린다는 관점은 진짜 일반 시민들의 아주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일 뿐이고요. 요거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 정치 이해 못 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위성일 뿐이에요. 추진력도 없고 동력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근데 원유철의 딕션을 쭉 따라가잖아요. 그럼 꼭 끼워 넣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래한국당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봐야 된다는 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대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원유철이나 한성교가 현역도 아닌 상황에서 욕심 부리면 얼마나 부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누구냐면은 지금 거기에 파견돼 있는 지금 20대 국회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꼭 끼워 넣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의 3분의 1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의 의미는 그런 상황들 있죠. 그런 상황들 갖고 개인적인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종의 약간 자존심 싸움? 나한테 잘 대해줘야 내가 순수하게 따라간다 이런 정도지 마치 한성교나 원유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저는 애초에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과정에서는. 저는 쭉 이제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가지고 분석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주호영하고 예를 들어서 원유철이 아직 안 만났지만 실무자들이 지금 그 통합 수임기구를 일단은 만들었어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당대당 지분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얘네가 당연히 우리 지역 우리 일본어 쓰면은 작업줄이라는 나와바리 중에 하나를 맡겼던 놈들인데 왜 얘네가 안 들어오고 갑자기 형님 저에게 나이트클럽 몇 개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당 입장에 좀 황당한데 저는 자유한국당은 계속적으로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가장 큰 나중에 실리는 대권 후보까지 자기들이 하나 태우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과 합당하자라는 얘기가 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만약에 대권 후보 명분이 있는 사람을 실으면 독자 생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미통당보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홍준표를 끌어들인다. 왜냐하면 홍준표는 어차피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독자적으로 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두 분 시각에 차이가 많이 있네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뭐 이러는 거는 단순히 원내 상임위원회나 원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뭐 이제 공수처장 임명이나 어떤 딴지를 걸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상태로 이제 안 합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어쨌든 통합당 내에 확실한 구심점이 없어서 리더십이 없으니까 각자 힘의 공백이 있는 거죠. 네, 힘의 공백이 있으니까 각자 있는 위치에서 뭐가 좋은지 자기를 생각해서 어떤 게 좋은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제 향후에 뭐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지 뭐 교섭단체 돼서 꿀을 빨지 뭐 그거는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예상을 하면 된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할 때는요.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단편적 분석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그 상황에 가장 확실한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개인적인 욕심 이런 표현은 거의 나는 안 맞는 이야기고, 이 다목적 카드로 쓰기 위한 용도로 쉽게 합당해주지 않는 것도, 예를 들면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그 개인의 이득이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치에 있어서 일종의 존재감의 발현, 그리고 해볼 때까지 다 해보는 것 정도.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큰 집이라고 작은 집, 야 빨리 들어와 무시하고 있을 때 어이 새끼 막 자기도 한번 자존심 발현을 해보는 거고. 지금 미래한국당이나 이렇게 찌질하게 갈수록 결론은 훨씬 더 21대 국회 시작 전부터 그냥 찌질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수처장 임명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야당이 두 추천위원을 두 표를 행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통당이 두 표를 갖든 미통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그 한 표씩을 갖든지 간에 우리는 오히려 그쪽이 분산되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비율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가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근데 야 우리 지금 집안 형편이 분가가 아니고 다시 합가해서 살아야 될 분위기인데 너 다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그랬더니 분가에 살아보니까 편한 거예요. 혜택도 많이 누리고 있고. 그래서 아 저 들어가는데 저는 뭐 위에 있는 집에 2층을 따로 줘야지 그냥 1층에서 한꺼번에 사는 건 좀 못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합가에 대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자기 지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그걸 명분으로 안 들어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 이야기는 그렇고요. 어쨌건 빨리 들어가세요. 가장 중요한 게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러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한석 더 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내교섭단체가 되고 법률적으로 20석 이상이면 그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간사가 만약에 한 명씩 추가된다 그러면 1대1이 아니고 우리가 1대2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긴 복잡해져요. 아,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 나쁜 새끼들 내는 겁니다. 있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한석을 어디서 구해오느냐인데 무소속 내석한테는 갖고 오기 힘들 거라고 보고 딱 가져온다면 국민의당이에요. 그렇죠. 국민의당. 지금 이 상황인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안철수가 근데 좀 틀어졌어요 거기는. 요즘. 안철수가 생각보다 이 자존심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막 추대해서 모셔가지 않는 이상 안철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안철수하고 뭐 미래통합당이 짜고 선거 전에 안철수 일부가 그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말하자면 안철수의 세력들은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이 다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하고 한 당으로 싸워야 이긴다고 생각해서 기어 들어갔다가 공천 받은 몇 사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안철수는 버려진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일단 그럴 것 같고요. 자, 김종인 비대위로 갈 것 같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김종인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냐? 아마 내년 3월까지 하고 그때까지 하고 그만둘 건지 말 건지를 김종인 만나서 이제 서로 딜을 하겠죠. 근데 김종인 이걸 받을까 싶기도 해요. 숫자, 그러니까 기한으로 보면은 김종인이 야 지금 시작하면 6월 달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10개월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버티다가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고용을 하는데 쉽게 비유하면은 1년 사장을 하시겠습니까? 3년 사장을 하시겠습니까?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1년이라도 지금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사장 자리 하는 게 낫죠. 여러 가지 예우를 받으면서. 그 대표라는 지금 103석에 해당되는 당의 대표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역할을 지금 80 넘은 노인한테 주는 것 자체는 대단한 예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기상의 문제가 지금 뭐 설 전까지냐 3월까지냐. 근데 본인은 3월까지 요구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하나는 대선 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자기가 개입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월 7일 날 있을 보궐선거. 그러니까 부산시는 확정이 돼 있는 거고 다른 데 추가적으로 생기면 거기에 보궐선거에 대한 자기의 힘이 개입된 후보 선정하겠다라는 지금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2달 차이, 3달 차이처럼 보이지만 후보 선정에 대표가 개입하는 것과 안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실리적인 문제로 많이 그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1월이나 12월까지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종인 자체를 비대위원장으로 꼭 모시려고 하는 게 모자라 보여요. 그게 너무 웃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정치 이벤트로서 왜 패착인 이러죠? 게 주호영이 차라리 뭐 당대표를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자기가 비대위원장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왜냐하면 김종인은 이미 오염돼 버린 카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주호영이 원내대표 하면서 당대표 비대위 체제를 못 꾸리냐면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비웃을 만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당내에. 그렇지. 그러니까 어른의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유철도 왜 이 사람을 좀 만만하게 보냐면 김종인하고 원유철이 협상했으면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쪽으로 할 거예요. 근데 원유철은 자기가 선수가 더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아래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 나이는 나보다 뭐 한두 살 많을 수 있지만 저 사람 나보다 국회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고 내 후배야. 근데 후배가 자기한테 와서 위압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주호영은 자기 혼자 당을 끌고 갈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럼 본인이 확고한 2인자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도
자기랑 통하는 1인자를 그 각계무샤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가오마담을 누구 세우는 게 맞는 거죠. 주호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차원보다는요. 주호영은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심지어 대선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했어. 근데 이런 스타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나한테 정권을 갖고 이러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인을 끌어와서 그 김종인 밑에서 자기가 크고 싶다는 의미가 나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김종인이 이미 오염돼 버린 사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뭐 일당 만들어 놓고 그 시절까지도 그냥 김종인이 뭐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했겠지만 이번에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일단 선거에 대패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김종인에 대한 환상은 없는데 또 다행히 황교안 책임론으로 몰고 가면 김종인은 별거 한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이 입장에서 있잖아요. 김종인에 대한 심판도 나는 총선 때 같이 내려진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이 180석을 만들지 않고 뭐 겨우 과반을 넘기게 했다든가 예상보다 과반을 못 만들겠다든가 하면 김종인의 능력이 인정되는 건데 굳이 그 김종인을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주호영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김종인은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사실상의 이 원내를 끌어가는 김종인은 뭐 지금 원내도 아닌데다가 그냥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이 개인적인 욕심에 김종인을 끌어오려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왜 김종인이냐 또 이 과정이 계속 부딪힐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이해가 갈 것도 네. 같습니다. 도대체 왜 김종인식 해법에 매달리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관심이 잘 안 가요. 그냥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도 그렇고 그렇죠. 그걸 또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나 하는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주호영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어떤 이제 입지를 다져가는 어떤 방패막이 정도로밖에 이제 활용하려는 것밖에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나름의 업적도 있는 사람이고 뭐 어떤 원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와서 하는 판단들을 보면은 또 무슨 욕심이 남아서 이제 무슨 목적이 그러니까 있나 예를 들면 생각도 우리가 들고. 보면 되게 궁금하죠. 네. 왜냐하면은 저희 생각에 김무성도 있고 그다음에 김영호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뭐 정의화 의장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 관록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당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근데 지금 통합당이 가져오고 싶은 이미지 뭐냐면 자기 당과 좀 관계 없는 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김종인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인의 상징을 가져오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민주당이라는 당의 그 비대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제압하고 민주당이 싫어서 나온 사람, 민주당의 약점을 좀 아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자기들이 차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그나마 써먹을 만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그렇지만 없는 거예요. 실력은 지난 총선에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요. 김용호가 훨씬 낫죠. 김용호 공관위원장. 그렇죠. 근데 차라리 훨씬 낫죠. 한번 그렇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의화 국회의장 그분이 맞아요. 그분 괜찮았죠. 인품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 딱 그쪽 사람들 중에는 나는 갑이었다고 봐. 실수를 딱 한 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국정원 관련돼서 그 필리버스터 계기가 됐던 그런 직권상정 한 번 한 거 빼고는 원을 아주 원만하게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화가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박근혜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박근혜 입장에선 제일 싫어했던 정치인.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